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는 네, 오늘 오신 관객 여러분께 인사 한 말씀 먼저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우 이석준입니다. 오랜만에 팬들 만나셨을 텐데 조금 더 긴 안도를 전해 네, 자기소개만 부탁하시는 게 어딨습니까? 이전에 티켓봉을 너무 사랑해서 티켓봉을 공연했고 그것도 2번이나 공연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공연을 영화화 된다는 것 자체도 너무 흥분했고 오늘 이 자리에서 이거 보고 볼 수 있었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감사했던 하루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여기가 지금 백신 패스관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 백신 접종 이유가 경과가 됐거나 PCR 검사 음성을 받으신 분들만 들어오실 수 있어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오늘 오실 수 있는 자리인 것 같아요. 제가 지난해부터 진행했던 많은 Q&A 중에 이렇게 상영관이 지금 거의 가득 찬 풍경을 정말 오랜만에 보거든요. 저에게도 굉장히 감회가 남다른 자리이기도 합니다. 재밌게 보셨다니 너무 다행이고요. 오늘 영화에 대한 Q&A 나눌 거고 그리고 백신 패스관의 장점을 저희가 누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요즘은 보통 그 오픈 카카오 채팅방으로 가기면 질문들, 의견들 받는데요. 오늘은 Q&A 후반쯤에 직접 여러분에게 마이크를 전달을 드려서 같이 대화 나누는 시간을 좀 가져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화 보신 소감을 간략하게 먼저 들어볼까요? 간략하게 정리할 수 없이 많은 감동을 받으셨지만 사실 뮤지컬이 영화가 됐을 때 오는 약간 기대감과 실망감이 항상 공존하잖아요. 근데 이 작품을 제가 개인적으로 사랑해서 그런지 몰라도 시작부터 우리 시작했던 것 같아요. 시작 짠짠짠 할 때부터 우리 시작해서 마지막 순간까지 어떻게 주체를 못하겠더라고요. 그 영화 볼 때 낮에 봤는데 저는 옆에 계신 분이 저를 어떤 사연 있는 남자로 본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리고 이 2명의 천재가 만나서 만들어낸 이 작품이 저한테는 뭐라고 제 상상을 좀 넘어선 작품이 된 것 같아요. 네. 2명이라 하면 원작자의 조명수 말씀과 마늘 미란다. 네, 이 영화의 감독, 네. 이자 뮤지컬 감독 하시는 거죠? 네. 그 라슨이라는 이름을, 그러니까 우리는 이 영화를 통해서 존이라는 이름을 조금 더 친숙하게 만나게 했는데요. 처음 시작한 작품은 솔로 공연이었던 거죠? 예, 원래 모노드라마로 기획이 됐었죠. 모노드라마로 기획이 됐었다가 중간에 라슨 사후에 렌트가 너무 유명해지다 보니까 그 뒤에 그가 쓴 작품을 개발하는 과정에서 틱틱붐이라는 작품이 나오게 됐고 이 작품을 그 프로프라는 작품으로 필리츠상을 받았던 데이비드 어번이라는 작가가 3인극으로 바꿔서 만들었다고 들었습니다. 네, 말씀하신 그대로 그 원래 제목이었던 보호데이즈에서 틱톡으로 넘어오는 과정 그리고 1인 솔로극이었던 작품이 3인극으로 변형되었던 과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당시에는 이 락의 독백에 섞은 형태가 굉장히 좀 생소한 형태였다고 하죠. 근데 여기에서 그 프로듀서의 눈길을 끌게 된 거예요. 조나선 라슨의 이 공연이. 제 프리젤라는 프로듀서인데 이 사람이 이후에 렌트 워크숍을 보고도 이건 브로드웨이로 가져가야 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했던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영화에서 스티브 손더하임과 그 조나선 라슨의 관계처럼 실제로 그런 프로듀서가 그에게 있었던 셈이죠. 그리고 영화 바깥에서, 작품 바깥에서도 실제로 조나선 라슨과 스티브 손더하임이 굉장히 돈독한 관계를 유지했었다고 하죠. 아시겠지만 여기 나온 손더하임은 배우가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스티브 손더하임은 아니고요. 그 뮤지컬이 스크린으로 옮겨진 작품들이 꽤 있잖아요. 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보기 전에 너무 두려울 것 같아요. 별로일까 봐. 네. 그런 작품들을 얘기하기 힘들 정도로. 그렇죠. 기존에 좋아했던 작품도 있으세요? 옮겨졌던 작품 중에? 솔직히 말하면 옮겨졌던 작품 중에서는 레미제라블로 가장 감동 깊게 보긴 했는데 한 분 빼고 거기에 나온 모든 인물 중에 딱 한 분 빼고는 그렇게 얘기하시면 너무 궁금하잖아요. 러셀 네.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했던 영국에 갔던 뮤지컬 중에 코미디 뮤지컬 중에 러셀 크로를 욕하는 장면이 나오는 뮤지컬도 있더라고요. 아 정말요? 본인의 의지로? 각본 자체가 근데 그랬겠죠? 갖고 오는 저는 아니고요. 좋아하시는 그 레미제라블은 어떤 점에서 잘 옮겨진 작품이라고 생각하세요? 원래 제일 위험한 게 뭐냐면 뮤지컬에서 연극적 상징으로 존재했던 것들을 뮤지컬로 옮길 때 우리 익숙하지 않잖아요. 갑자기 노래 부르는데 영화를 보고 있는데 그 뒤에서 갑자기 사람들이 단체 춤을 추고 있으면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레미제라블의 가장 좋았던 장면은 리벌브나 아니면 그 실제 음원을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그 파틴이 나왔을 때 혼자 독백을 하는데 아무 에코도 없는 곳에서 반주도 없는 것 같은데 그 느낌에서 혼자 그 감정을 잡고 부르는 게 너무 리얼하게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그때 느낌이나 감정 상태를 옮기는 데 성공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좀 많이 했었습니다. 티켓폼에서는 어떤 점에서 감동을 많이 받으셨을지 점점 궁금해지는 가운데 얘기를 좀 차차 나눠보기로 하고요. 이 티켓폼이라는 작품을 이전에 접하시지 못하셨던 분이 이걸 영화로 처음 만났을 때 감상도 궁금하고 저희 둘이 굉장히 궁금했던 것은 90년대 배경을 잘 모르는 요즘 세대가 이 배경을 보면 어떤 느낌을 가질까, 어떤 생각들을 하셨을까 굉장히 궁금해요. 그것처럼 90년대라는 배경 자체가 이 작품에서 굉장히 중요한데요. 90년대는 뭐 다른 끼인 세대들이 자기의 젊은 시절을 다 그렇게 회상하듯이 80년대 어떤 창의적인 시대가 다 저물고 나서 다음 세대를 이끌 예술가들이 아직 새롭게 등장하지 않았던 시기이기 때문에 그 불투명한 시대를 더 불투명하게 살아가던 청춘의 이야기라는 점에서 이 티켓폼이라는 작품이 조금 더 호응을 얻은 것이겠죠. 근데 지금 보니까 되게 창의적인 배경이에요. 90년대가. 제가 그때를 너무 이제 절절하게 살아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근데 우리나라에도 그렇지 않나요? 예를 들면 응답하라 시리즈도 다 90년대의 스토리를 갖고 있고 아날로그에서 디지털로 전환되는 시점에 사람들이 느껴야 되는 그 당혹감, 따라가지 못하는 그 스피드 이런 속에서 자신의 자리를 찾아야 되는 뭐 이런 것들이 끼인 세대라고 하죠.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통받았던 시대여서 지나고 나면 즐거운 일이지만 그때 당시에는 고통이 뭐 남달랐을 테니까요. 맞아요. 근데 이 작품에도 90년대 배경과 그 당시 문화적인 소스들이 들어간 것들을 볼 수 있는데 이를테면 랩의 등장이라거나 갑자기 조나선이 마이크를 들고 랩을 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리고 요즘은 거의 죽은다는 걸 되어버린 MTV 스타일이라고 하는 그 뮤직비디오 스타일의 어떤 장치들이라던가 홈비디오의 시대가 90년대에 열렸기 때문에 그 장치들을 아주 잘 끌어가서 만든 작품이기도 하죠. 이 영화에서 보시면 그 존의 책, 뭐 LP 컬렉션 이런 것들도 눈여겨서 보실 수 있을 텐데 다 그때 배경을 보여주는 장치들이고요. 중간에 왜 TV에서 뮤지컬 장면이 뭐가 나와서 스티븐 선더임은 저걸 뭐 옛날에 만들었는 이런 얘기를 좀 하잖아요. 그게 PBS가 방송을 했던 조지와 함께한 일요일 공원에서 라는 스티븐 선더임의 작품을 그러니까 TV로 옮긴 버전이었던 거예요. 녹화 버전인 거죠. 그래서 그걸 아메리칸 플레이어스라는 시리즈로 미국에서 방영을 했는데 이 작품이 미국인들에게는 응답하라 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 장면을 딱 보면 90년대 맞아 TBS에서 저거 방영했었지 라고 떠올릴 만한 기억이 거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리고 그 존이 식당에서 갑자기 막 설거지 같은 거 하다가 썬데이라는 음악의 뮤직 넘버를 부르는 장면이 있는데 그 썬데이라는 곡은 실제로 스티븐 손더하임의 조지와 함께한 일요일 공원에서의 1막 피날레에 바치는 오마주의 음악이기도 합니다. 이거 처음 들었습니다. 네, 저도 처음 듣는 정보가 많을 것으로 사료되는 가운데 90년대에 대해서 그렇게 좀 암울한 것에 대한 어두움도 있는 영화이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지나고 보니까 참가가 되는 작품이기도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문화적으로 아주 풍성했던 시대를 돌이켜보는 타임캡슐 같은 인상도 영화가 주는 것 같고요. 지나고 보니 이 시기도 베레포크였다, 황금시대였다 라는 향수를 좀 불러일으키는 작품이기도 한데요. 시간이 흐르고 나이를 먹을수록 어떤 작품을 보는 눈 같은 것도 계속 변화하잖아요. 그 작품이 그대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대에서 다른 사람이 공연하는 것으로 티켓폼을 처음 봤을 때 그리고 또 직접 연기로 소화했을 때 존의 역할을 다시 영화로 만났을 때 각각 좀 느낌이 다르실 것 같아요. 제가 티켓폼을 처음 봤을 때 한국에 출연을 했을 때 제가 90년대에 30살이
그러니까 그 시대에 30살 되는 사람이었고 존이 겪었던 고통을 거의 똑같이 겪었던 상태에서 이유도 모르고 제 친구가 공연한다고 와서 봤거든요. 그날 오늘 공연 볼 때 울었던 것처럼 대성통곡을 울었던 것 같아요. 남들은 깎아보고 웃는 장면에서 그렇게 받고 그걸 해야겠다고 나 언젠가 저게 다시 올라가면 무조건 할 거야. 저건 내 거야. 라는 생각을 가졌었고 그래서 그 꿈을 이룰 수 있게 됐고요. 그리고 그 이후로 누군가와 틱틱붐을 한다는 소리를 들을 때마다 배가 많이 아팠고 화가 났고 나보다 잘할 수 없어라고 생각을 했고 했을 때는 나보다 잘하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았고 그리고 나중에 영화로 봤을 때는 마찬가지로 부러웠습니다. 그냥 뭐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제 나이와 상관없이 이제 영원히 떠나버린 그 나이인데도 불구하고 앤드류 가필드가 너무 부러웠고 저 자리에서 저렇게 외칠 수 있는 그게 너무 부러웠고 좀 그랬어요. 하셨던 모든 작품마다 애착이 당연히 있으시겠지만 모든 작품에 이런 기분을 느끼시진 않을 것 같은데요. 네, 그냥 다른 작품을 봤을 때는 내가 했던 공연을 누군가 올렸을 때 봤을 때는 약간 쟤는 저렇게 했구나. 저거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약간 괜히 분석하게 되는 부분이 좀 있는데 이 공연만큼은 오로지 저에게 헌정하는 느낌이 좀 많이 들었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서 저 사람은 저 꼭지를 저런 식으로 생각을 했구나. 와 신선하다. 저 사람은 저거 저렇게 풀어줬구나. 감사하다. 저 자리에 마치 선데이 부르는 그 식당 한 구석에 잠깐 앉아있고 싶다. 라는 싶을 정도로 너무 저는 좋았습니다. 지금 조명대본인지 모르겠는데 눈이 약간 촉촉해지신 것 같아요. 그럴지도 몰라요. 그럴지도 뭘 거예요. 오늘 저 위해서 부디 울지만 않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이 영화로 옮겨진 장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보지 않을 수가 없겠는데요. 스크린이 때로는 극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하죠. 하지만 스크린도 극장이 할 수 없는 것들을 가능하게 만드는 매체이기도 합니다. 무엇이 그럴까요? 이 작품의 경우에는 아마도 그 존의 마음과 머릿속으로 즉각적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닐까 싶은데 라슨의 공연을 재현하죠.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하는 존이 그 재현을 하면서 백스테이지, 그 너머까지 확장해 가는 게 특히급이 스크린으로 옮겨졌을 때 가질 수 있는 최대의 장점이 아닐까 싶고요. 뮤직 넘버가 나오잖아요. 왜 이 사람이 이런 뮤직 넘버를 만들었을까? 그 영감을 준 사건을 앞과 뒤로 전부 체험하게 하는 시도들을 이 영화에서 보여주죠. 첫 장면부터 말씀하셨듯이 그 감정은 아주 바로 살아나는데요. 저는 이런 생각도 해요. 여러분 되게 많이 좋아하시는 라라랜드라는 뮤지컬 영화가 있잖아요. 이 영화는 물론 뮤지컬을 영화로 옮긴 것은 아니고 오리지널 시나리오긴 하지만 라라랜드의 대성공 이후에 저는 할리우드에서 뮤지컬 영화에 대한 관용이 되게 넓어졌다는 생각이 들어요. 작품의 편수 자체도 많아졌고 데미안 셔젤 감독이 라라랜드 감독이 첫 장면에 갑자기 꽉 막힌 도로에서 빰빰빰빰 음악을 시작하잖아요. 그게 정말 농담이 아니라 나는 이걸 뮤지컬 영화로 만들었으니까 싫어하는 사람은 여기서 나가시면 됩니다라는 의미로 만든 거예요. 왜냐하면 그 정도로 뮤지컬 영화가 과거에는 화랑이었지만 요즘 시대 관객을 받아들여지지 않는 장치라고 생각했던 거죠. 실제로 그 장면을 보고 나가는 관객들도 있었대요. 이거 뮤지컬 영화구나 이러면서. 하지만 그 영화의 대성공 이후에 아주 많은 작품들이 이전에도 시도가 있었지만 더 많이 무대에서 뮤지컬에서 영화로 옮겨지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 새로운 오리지널 각본들이 뮤지컬로 만들어지는 작업들이 점점 이루어지고 있죠. 긍정적인 변화인 것 같아요. 무대를 벗어나서 영화로 재탄생할 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실망감을 남겨주는 작품들도 분명히 있잖아요. 네. 이 틱틱붐의 경우에는 어떤 게 장점이라고 느끼셨는지 궁금해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볼 수 없었던 장면도 있었고 실제로 틱틱붐을 중간에 나오는 그 뽀뽀뽀뽀 하는 장면은 공연에서 나오지 않는 장면인데 원래 그 서브스트랙 안에 들어가 있던 노래고 이 곡이 아마 이런 식으로 쓰여졌을 것 같아라는 그 감독의 상상력이 더해진 것 같고 중간에 실제 뮤지컬에 나오지 않는 슈퍼비아에 나오는 몇 가지 그 여자 컴퓨터센스라고 부르는 그 여자 곡 말고는 그 중간에 나오는 합창곡 같은 경우는 공연장에 없는 장면입니다. 그러니까 그 장면도 이 노래 이 뮤지컬 영화 안에서 한 3곡 정도는 슈퍼비아의 곡을 차용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 감독이
그냥 틱틱붐의 스토리를 넘어서 조나단 라슨의 삶을 더 녹여내고 싶었다는 의지가 되게 강하게 보였고, 그리고 뭐 당연히 무대에서는 수영을 할 수 없겠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생활, 그리고 이 사람이 그 누리고 싶었던 그 장소, 그 환경 안에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하니까 오는 그 땡땡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아, 저랬겠구나, 저거였구나, 이런 부분들이 좀 많이 보여서 많이 좋았던 것 같아요. 영화가 크게 두 개의 축이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그 슈퍼기어라는 작품을 올리기까지의 종의 고뇌, 정말 머릿속에서 계속 시계가 돌아가고 시한폭탄이 터질지 모른다는 불안감을 안고 있는 그 고뇌의 서사가 한 축이 있고, 또 그러는 동안에 이 존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90년대 뉴욕의 풍경들, 이게 또 하나의 축이 되죠. 젊고 불안한 예술가들의 모습이 이 영화에 굉장히 많이 등장을 하고, 또 에이즈에 신음하는 친구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런 것들이 아마도 이후에 렌트라는 작업으로 이어졌겠구나 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흐름을 이 영화에서 읽게 해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의 어떤 소셜 클럽 같은 것들을 보면 예술가도 있고 퀴어 멤버들도 있고, 그리고 유색인종을 포함한 보헤미안들도 굉장히 많이 있는 걸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후에 조나선 라썸이 렌트라는 작품에서 본인이 상상을 했고 보여줄 커뮤니티라는 게 이런 거였겠구나, 그의 주변에 이런 풍경들이 있었겠구나 하는 것들을 이 영화가 좀 더 확장시켜서 보여주고 있는 것 같은데, 비록 조나선 라썸은 영화에 나온 것처럼 렌트의 오플 브로드웨이 시사회 전날에 35살의 나이로 사망을 하게 되죠. 왜 이렇게 재미있는 사람들은 빨리 갈까요? 그러게 10개만 남겨주시지. 그럼 정말 공연의 어떤 판도가 바뀌었어요. 완전히. 네. 특별히 언급하고 싶은 장면이 또 있으신지 궁금해요. 방금 장점들에 대해 설명해 주셨지만 우리가 어떤 장면과 아주 강력하게 링크되는 경우들도 있잖아요. 네, 사실은 그 여성 솔로 컴퓨터 센스 같은 경우는 실제로 슈퍼배에 나오는 장면을 자기 부르는 거를 넘어서 저는 그게 너무 감동적이었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솔로인데 내 여자친구가 눈을 감으니 내 여자친구가 내 앞에서 불러주는 노래처럼 나한테 해주는 말처럼 느껴졌다가, 그리고 지금 무대 위에서 부르고 있는 그 배우의 노래가 이중창으로 딱 편집한 장면이 정말 많이 울었던 것 같아요. 저렇게까지 생각을 해보지 않았구나. 제가 공연할 때는 이 노래가 나에게 어떤 성공의 어떤 그 단초를 만들어주는 어떤 첫 스텝이었다 정도로만 느꼈는데, 그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를 때 내가 놓쳤던 것들이 막 스쳐 지나갔겠구나. 그리고 그 놓친 걸로 내가 얻은 게 이거일지도 모르겠구나라는 본인의 그 생각 같은 게 장면에 딱 드러나는 것처럼 보여서 그 장면을 볼 때 정말 마음이 많이 아팠던 것 같아요. 네. 스킵하면서 그러면 가장 좋아하는 뮤직 넘버도 그 장면의 곡인가요? 아니면 다른 곡인가요?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원래는 맨 마지막 곡 엔딩곡이 이 라슨이 하고 싶어하는 말처럼 되어 있는 노래라 그 노래를 정말 좋아했는데, 공연을 하면서는 매일 바뀌었어요. 오늘은 첫 번째 곡이 좋았고, 다음 날은 자니 디사이드가 좋았고,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옮겨다니면서 모든 노래를 다 좋아했어요. 네. 중간에 의도적으로 원래는 공연에 전곡이 나오지만 공연을 쓸 수 없기 때문에 슈거에 대한 노래도 그냥 살짝 스킵으로 딱 치고 빠진다든가, 그린드레스 같은 경우도 그냥 라디오 음악으로 살짝 흘리게 만든다든가, 이렇게 한 곡도 버리지 않고 조금씩 녹여넣어줬던 것도 감사한 것 같아요. 네. 감독의 연출이 어떤 부분이 그렇게 탁월했을까에 대한 이야기는 잠시 후에 또 나눠보기로 하고요. 여기서 라슨의 아파트가 중요한 장소로 등장하잖아요. 무대에서는 이렇게까지 그의 공간을 자세히 보여주지는 않죠. 네. 근데 그 실제 아파트의 모습을 정말 그대로 옮겨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게 어떻게 가능했냐면 그 여동생, 라슨의 여동생이 줄리가 비디오를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가족이 비디오 카메라를 가지고 있었는데 가족이 촬영한 게 아니고 조나선 라슨은 자기의 모습을 굉장히 많이 홈비디오로 기록해놓은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홈비디오 레코딩 화면을 보면 이 사람이 살았던 장소, 입었던 옷들, 하고 다녔던 행동들 이런 게 다 기록이 돼 있는 거죠. 그런데 그때 라슨이 그 비디오 카메라를 들고 찍었던 가장 큰 이유는 화재가 나면 어떡하지? 라는 생각 때문이에요. 늘 부인할 때 너무 거기서 연기가 나온다, 우리 밤에 지식사일지도 몰라 이런 얘기도 곡으로 나오긴 하지만 언제든지 자기가 살고 있는 환경에 불이 나거나 무너져도 이상할 게 없다고 생각한 거, 이 사람은. 그래서
하더라도 자신의 주변을 기록했던 게 이렇게 쓰이게 되었습니다. 사후에 이렇게 우리가 라슨이라는 사람이 머물었던 공간에 대해 알 수 있는 시각자료로 쓰이게 됐던 건데요. 아까 뭐 LP, 책 이런 것도 얘기했지만 자세히 보시면 카세트 테이프들, 그리고 책이 꽂혀 있는 거, 그리고 구부러지는 그 책꽂이 같은 것도 그대로 재현이 된 거고요. 심지어 영화에서 아주 구체적으로 포착되진 않는데 연이 나와요. 하늘 날린 연. 그게 실제로 라슨이 가지고 있었던 연이고 그 연에는 공룡이 그려져 있었다고 하는데 이 미친 미술팀이 그 공룡을 그대로 그려서 갖다 준 거예요. 그만큼 이 라슨이 머물렀던 공간에 대해서 아주 진심으로 프로덕션을 재창조해낸 것이고요. 중간에 문댄스라는 식당이 중간중간 계속 중요하게 등장을 하죠. 그 썬데이라는 곡을 불렀던 식당이 등장하는데 여기서 실제로 라슨이 10년 동안 일을 했거든요. 웨이트로 일을 하면서 공간을 썼기 때문에 여기도 너무 중요하죠. 하지만 이 식당이 2007년에 문을 닫은 거예요. 미술팀이 고민에 빠집니다. 이 식당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미 지금 10년도 전에 없어진 식당인데 이 프로덕션 팀이 또 한 번 미친 짓을 가능합니다. 그 미국의 링딩 레인보우라는 TV 시리즈가 있는데 이 TV 시리즈 에피소드 중에 하나가 거기 찍힌 거예요. 그 식당에서. 그래서 그 에피소드를 계속해서 돌려보면서 식당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을 해놓은 겁니다. 그만큼 조나선 라슨의 삶을 그대로 스크린으로 옮겨주고 싶었던 마음이 아주 컸겠죠. 그리고 뉴욕의 공공도서관에 가서 식당이 어디에 있었는지 그 위치까지 확인을 해가면서 정말 근접한 모습으로 이 영화 안에 재현이 됐다고 해요. 그만큼 모두가 그 라슨의 열정에 대해서 한복하고 그 사람의 삶을 제대로 표현을 해주고 싶었던 것이겠죠. 아까 두 명의 천재다, 조나선 라슨이 있고 그리고 이 영화를 연출한 린-마누엘 미란다도 천재다라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 사람은 사실 그전에 뮤지컬을 하던 사람이고 영화 연출은 처음이거든요. 이전에 인 더 하이츠, 해밀턴이라는 브로드웨이에서 아주 인기가 있었던 뮤지컬로 먼저 감독 데뷔를 한 사람인데 이게 무대의 문법을 이해하는 사람이 만든 영화와 그렇지 않은 영화는 아주 큰 차이가 있잖아요. 어떤 대목이 이 사람은 그래도 공연을 좀 이해했던 사람이구나 확실히 이렇게 느끼셨겠어요? 예를 들면 원래 이 원작에서 슈퍼비아의 공연을 하는 장면 그리고 틱틱붐을 하는 장면을 어떤 면에서 극중국 형태로 약간 분할시켰잖아요. 예를 들면 본인이 피아노 치면서 오프닝을 치고 그다음 중간중간 수잔이랑 싸우는 장면도 원래는 다이렉트 노래를 해야 되는 장면을 싸우는 영화 사운드로 리얼하게 싸워버리고 그다음에 공연의 형태로 그 속마음을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공연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위트를 놓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극중국 형태로 만들어서 이건 공연이야, 이건 공연이고 그리고 내 삶과 이렇게 닿아 있어 라는 것들을 의도적으로 표현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면 대부분 실제 생활 안에서 벌어지는 노래처럼 그냥 밀어붙였겠죠. 그러면 어쩌면 우리는 약간 이질감을 좀 많이 느끼지 않았을까? 그런 부분이 걸리는 장면들은 모두 거세했고 그리고 그런 장면들을 다른 극중국 형태로 쓰면서 이 장면이 좀 도드러지게 이 장면이 실제로 이랬으나 이것들을 곡으로 옮기면 이렇게 변했어. 그럼 보여주려고 노력했던 장면이 좀 도드러져 보였어요. 오히려 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에서는 뮤직 넘버는 쓰이지 않았지만 이 사람에게 아주 중요한 뮤직 넘버를까지 가져와서 구성하는 그렇죠. 굉장히 훌륭했죠. 이 감독이 굉장한 자신감이 있었던 것 같아요. 자신감 더하기 내가 너무 하고 싶어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평생 살면서 영화를 딱 하나 만들고 죽어야 된다면 전 이걸 만들 거예요. 라고 제작사에 어필을 해서 만들어낸 작품이라고 하고요. 조나선 라슨과 영화의 감독이 린-마누엘 미란다가 공유하고 있는 정서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가능한 만큼 세상에 내 흔적을 계속 남기기 위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다. 열정은 전염될 수밖에 없다. 이 믿음이 둘에게 있지 않았을까 싶고 이 이야기가 모두에게 좀 감동적으로 다가가는 이유는 모두에게 1대1로 말 걸기를 하는 것 같은 작품이기 때문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게 가치가 있는지 내가 만들고 있는 무언가가 누군가에게 같이 공유되고 내가 보여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 단 한 번의 기회라는 게 가능할까 이런 고민들을 살면서 모두가 하잖아요. 그 끊임없는 고뇌의 순간들 때문에 이 작품은 한 명 한 명의 개인적으로 말 걸기를 하는 작품 같기도 하고요. 실제로 영화를 만든 린-마누엘 미란다라는 감독은 이 작품을 처음 본 게 2001년에
9.11 테러가 미국에서 일어나고 한 달 뒤에 이 작품을 보게 된 거예요. 공연을 봤는데 나만을 위한 병에 담긴 메시지 같다라는 인상을 받았다고 해요. 그러니까 바다에 이렇게 떠내려오는 병편지 있잖아요. 그래서 네가 하는 일은 정말 너무너무 어려운 일이야. 그리고 확률은 너에게 아주 불리한 게임이야. 그래도 좋아하는 일을 하고 있다면 가치가 있어. 라는 느낌을 영화에서 아주 강하게 공연에서 받았다고 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느낌을 가지고 있다가 살면서 단 한 편의 영화를 만들 수 있다면 티켓품을 만들 거야. 라고 다짐을 했었다고 하죠. 근데 이 주제는 어떠세요? 이 개인적으로 말걸기를 하고 있다는 표현을 제가 썼지만 요즘은 꿈, 열정 이런 가치는 좀 뒤로 밀려나는 시기인 것 같기도 하거든요. 모두가 그렇진 않겠지만 기회비용, 가성비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앞으로 나오는 시대인 것 같고 창작이라는 아주 순수하고 억제할 수 없는 그 기쁨과 열정은 어쩌면 아주 소수의 사람들만 신나하고 있는 무언가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시대이기도 한데 티켓폼은 그 열정을 불지펴주는 영화이긴 하잖아요. 그 주제의식 자체가 아주 뜨겁게 공감되실 것 같아요. 실제로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오히려 이게 열정에 관한 얘기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기는 해요. 죄송합니다. 마찬가지로 열정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고 죄송합니다. 그런 식의 막 그 창작자들이 그런 걸 불러일으키긴 하지만 저한테는 항상 이 작품이 어떻게 느껴졌냐면 지금 네 위치에 있는 게 괜찮아. 그렇게 너 잘못 사는 거 아니야. 한두 번 실패하면 어때? 땅에 엎드러지면 어때? 잠깐 주저앉아있어. 괜찮아. 되게 힘나면 그때 일어나. 그래도 그 누가 모르는 사람 없어. 네가 걷고 가는 그 길이 누구도 잘못했다고 얘기해 줄 수 없어. 라고 말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그게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제가 이 작품을 보고 마음이 울렸을 때는 내가 주저앉고 싶었고 앉아있고 싶었던 순간에 괜찮아 라고 말해주는 작품 같이 느껴져서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한테 말걸기라는 그 말씀은 완전 동의하고 그 말이 누군가에게는 괜찮아 잘할 수 있어 라는 얘기도 들릴 수 있겠지만 누군가에게는 괜찮아 너 좀 앉아있어도 돼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들려서 저는 이 작품이 그 누구에게나 시의성을 가지고 시대를 건너서 그리고 약간 개인주의적인 생각이 많이 드는 요즘 시대에도 괜찮아 뭐가 그렇게 잘못됐는데 라고 얘기해 줄 수 있는 작품인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네. 한편으로 저는 그런 생각했어요. 이 사람은 천재니까 이게 되지. 맞아요. 그러니까 그 마감의 쫄림이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얼마나 끔찍한 상황이에요. 공연을 올려야 되는데 곡을 만든 건 하나도 없어. 그리고 여자친구는 어딜 가겠다는 대화할 시간은 나도 없고 친구는 너무 슬프게도 에이즈 양성반응이 나왔다는 얘기를 해요. 저 진짜 미쳐버릴 것 같거든요. 근데 그 상황에 어떻게든 이 사람은 자기 이야기를 녹여서 공연을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제가 이 작품을 처음 보고서 그 티켓북이라는 표현을 나 저거 들어봤어. 마감할 때 맨날 듣던 소리야 라고 공감하면서 이 작품을 보게 됐는데 진짜 그 쫄리는 마음? 네. 이것 때문에 저는 이게 너무 불안한 작품이기도 해요. 너무 그 고통이 막 전염이 되는 느낌이에요. 마감의 고통 같은 거. 그렇죠. 내가 느끼는 무언가 한 삶의 한 구절이 똑같이 느껴지니까 이 사람이 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정확하게 들리는 게 아닐까요? 그런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게 비록 창작자만을 위한 얘기는 아닌 것 같아요. 오늘 업무를 끝내야 되는 회사원도 마찬가지고 지금 당장 레포트를 내야 되는 학생들한테도 마찬가지 메시지를 전달해주는 것 같아서 저는 누구에게나 겪는 문제 아닌가 싶어요. 여러분께는 부디 행복한 기억으로 조나단 스미스의 이야기가 전달되길 바라고요. 조나단 스미스는 워낙 유명한 사람이잖아요. 뭐 렌트 극작가, 뭐 작곡가로도 유명한 사람이기도 하고 조금 더 공연에 관심이 있다면 이 사람의 생애에 대해서도 알 수 있을 만한 사람인데 이 조나단 하슨이라는 사람을 그냥 기상적으로 알고 있었을 때와 존이라는 인물을 통해서 한번 연기하고 난 다음에는 인상이 조금 달라졌을 것도 같아요. 네, 사실은 천재로 소개를 받았고 그리고 최근에 이 영화가 올라온다고 해서 젊은 세대한테 조나단 하슨에 대한 얘기를 볼 때 그 누구도 모르더라고요. 뮤지컬을 사랑하지 않으면 몰라요. 뮤지컬을 사랑해도 한쪽 분야만 사랑하면 모를 수 있는 사람이고 우리나라에 소개된 작품 딱 두 작품인데 렌트 알아요. 그러면 이제 그거 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조나단 하슨이 제가 너무 좋았던 이유는
거대 담론 속에서 어떤 하나의 메시지를 뽑아나 있는 그 한 점을 가지고 그냥 끊임없이 달려가는 느낌? 예를 들면 렌트에서도 그랬고, 렌트에서는 그걸 확장시켜서 다양한 인종과 다양한 상황에 처한 사람의 상황이 그 중에 누군가가 나와 다 있는 것처럼 느껴졌고, 조나단 라슨의 틱틱붐 안에서는 이 사람이 만나고 있는 상황이 완전 1인칭 느낌처럼 다가와서 이것이 지금 나한테 지금 내가 겪어야 되고 얘기해야 되는, 그리고 내가 부끄러워서 얘기하지 못하는 바로 그 문제를 딱 들고 와서 얘기해주는 듯한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그 전에 그 라슨 작품이 나오기 직전까지만 해도 막 뭐 팬텀 오브 더 오페라부터 시작해서 나는 저 사람이 언제 살았는지 잘 연도도 잘 모르겠는 어떤 거대 인물들에 대해서만 들었던 뮤지컬, 그리고 뭐 고양이가 의인화돼서 나한테 무슨 얘기를 하는 게 무슨 얘기를 했는가, 네, 그런 거를 얘기하는 것가 아닌 그냥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나, 그 지금 시대를 살고 있는 너, 나 알지? 너가 나야. 사실 이렇게 얘기해 주는 것 같아서 이 작품이, 이 사람이 더 천재처럼 느껴졌어요. 그리고 너무 공감해요. 네.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러니까 저는 뮤지컬이 안 하지만 연극을 하고 뮤지컬을 좋아하고 하는 사람으로서 왜 우리나라는 저렇게 얘기해 주는 사람이 없지? 라는 또 그 가슴 아픈 생각이 막 들더라고요. 개인적인 이야기를 창작의 무언가로 표현하는 건 사실은 되게 용기 있는 행동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랑 먼 이야기를 하는 게 오히려 조금 더 쉬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종종 해요. 그러니까 본인에게 있는 어떤 이야기를 공감할 포인트로 만들어내려면 정말 솔직한 이야기여야 하거든요. 여기 조금의 거짓말이 빗대거나 꾸미려고 하거나 그럼 그건 정말 관객들 귀신같이 알아지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영화든 연극이든 문학이든 그게 무엇이든 자기에 있는 아주 솔직한 얘기를 꺼내놓는 건 어쩌면 정말 용기 있는 사람들만 할 수 있는 행동일지도 몰라요. 그래서 저는 이 작품을 보고 나서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이 정말 용기 있는 사람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됐는데, 사실 내가 연기한 캐릭터를 연기하는 다른 배우의 연기를 평가하는 거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하지만 오늘은 제가 여쭤봐야 될 것 같아요.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한 조는 어떻게 보셨나요? 조나단 라슨 같았어요. 존 같았어요. 진짜 외모도 그렇고 표현하는 감정도 그렇고, 무대에서는 어쩔 수 없이 관객들의 인원이 많기 때문에 약간 발산해서 전해야 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내면적으로 파고들어서 자신의 머릿속을 되게 조그맣게 얘기할 수도 있다는 점에서 좀 부러웠던 것 같아요. 뭐 그렇다고 해서 이 국민의 방법이 시간이 지나면서 약간 표현하는 방법이 조금씩 달라지잖아요. 그러니까 저 문법을 지금 이 나이가 돼서 보니까 저때 저 문법을 내가 알고 있었다면 뭐 이런 느낌? 그런 거 있었으면 좀 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을 텐데 뭐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다른 건 모르고 정말 그냥 부러웠어요. 저 틱틱붐을 할 수 있다는 것 자체가 부러웠어요. 저는 틱틱붐이란 공연 영화로 옮겨진다. 그 주인공을 앤드류 가필드가 한다라고 했을 때 앤드류 가필드가 저는 연기한다고? 뮤지컬 한다고? 라는 의문이 사실 조금 있는 관객이었어요. 앤드류 가필드는 이 작품으로 뮤지컬을 처음 경험했죠. 그리고 여러분들이 다양한 작품으로 이 배우를 만나셨을 때는 아마도 조금 이타적인 영웅의 모습으로 캐릭터로 많이 만나셨을 거예요. 그게 소셜 네트워크라는 작품이든 아니면 마인드 주어스 어메이징 스파이더맨 같은 작품이든 아니면 다른 로맨스의 작품이든 많이들 그렇게 생각하셨을 텐데, 감독이 이 배우를 캐스팅하게 된 계기는 영화를 보고서 한 것은 아닙니다. 2018년에 토니상을 수상한 연극이 있어요. 앤드류 가필드가 출연한 연극이 있는데 거기에서 그 무대에서 연기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영화에 라슨 연기해주면 좋겠다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캐릭터가 뭐였냐면 에이즈 환자였어요. 그러니까 동성 연인을 둔 그 프라이어 월터라는 남자를 앤드류 가필드가 연극에서 연기했는데, 거기서 그 남자가 천사를 만나거든요. 천사를 만나서 하늘로 올라가요. 하늘에서 이 사람에게 무언가 계시를 주는데 그걸 거부하고 땅을 택하는 사람을 앤드류 가필드가 연기를 하거든요. 앤드류 가필드가 캐릭터와 이 캐릭터 사이의 유사점을 어떻게 생각을 했냐면, 생명의 신성함을 자각하는 것, 그리고 지금 여기라는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본인이 선택했던 연극과 이 조나단 라슨의 연결점을 스스로 좀 찾게 된 거죠. 원래 앤드류 가필드는 이런 식으로
볼륨과 텐션이 높은 연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 전에는 조금 우울한 모습들을 보여주거나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이타적인 영웅의 얼굴을 한 아주 반듯한 청년의 얼굴을 연기한 적이 있었지만 이렇게 전력 질주하고 막 뭔가 두들기고 막 꽉 손에 무언가를 쥐고 싶어서 안달하는 이런 캐릭터를 연기한 적이 없는데 이런 캐릭터를 연기하기 위해서 앤드류 가필드가 해석한 존은 11살 남자아이였대요. 네, 그러니까 항상 폭발하고 터져나오고 어떤 면에서는 그것을 알고 있는 캐릭터, 자기가 11살에 머무르고 있다는 걸 알고 있다는 캐릭터.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너무 많고 살아있는 동안 내가 이 이야기를 전부 꺼낼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최대한 많은 이야기를 하고 싶어하는 열정 넘치는 어린아이라고 이 캐릭터에 접근을 했다고 하고요. 이게 표현이 너무 재밌었어요. 창의력이 폭발하는 상상의 땅에 사는 사람 같다고 느꼈다고 해요. 그래서 언제든 일어나서 신나게 춤을 출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존이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것을 존중하며 연기해야 했다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그리고 또 멋있는 말이었죠. 존은 예술과 사랑과 영혼을 위한 전사라는 표현을 앤드류 가필드가 씁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자기의 삶 안에서 자기만의 음표를 가지기를 정말 순수하게 말했던 사람이라는 표현을 썼는데요. 이 영화는 앤드류 가필드에게도 좀 치유의 의미가 되는 영화이기도 했어요. 왜냐하면 티켓북은 뭐 젊음에 대한 이야기, 창작에 대한 이야기 여러 가지 결이 있지만 상심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죠. 본인이 놓쳐버린 시절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내 주변에서 언젠가 떠나간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이기도 하잖아요. 앤드류 가필드가 이 영화를 촬영하기 전에 어머니가 세상을 떠났어요. 2019년 11월에 암으로 어머니가 사망을 했는데요. 그 이후에 2020년 3월에 이 영화가 촬영에 들어가면서 애도의 시간이 너무 짧았던 거예요. 근데 마침 앤드류 가필드를 위해서는 안 했겠지만 코로나19 상황이 터져버립니다. 그래서 이 촬영이 한번 중단이 되죠. 그래서 뉴욕 맨해튼에서 혼자 상실의 시간을 계속해서 가지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이 사람의 표현으로는 아름다운 슬픔과 애도의 시간을 보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어머니에게 작별 인사할 시간이 없이 이 작품에 들어갔다가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무언가를 떠나보내는 사람의 이야기를 할 수 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우에게는 얼마나 본인 개인의 시간과 이 존이라는 인물의 시간이 딱 두텁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볼 수 있는 연기가 이 영화 안에 들어 있는 것 같아요. 정말 멋진 연기를 보여주는데 여기서 30살 생일을 앞두고 일주일 동안에 벌어지는 정말 시한폭탄 같은 일이 벌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티켓북인데 그때 존은 영화를 보면 스티븐 손방에 연락을 받잖아요. 너 자신을 조금 더 좋게 생각해도 될 것 같아. 나는 정말 너무 가슴 뛰는 연락을 받는데 여기서 30살을 앞둔 이석준 배우는 뭘 하고 있었는지 이야기를 여쭤보지 않을 수가 없네요. 제 친구가 하는 이 공연을 봤어요. 제 친구가 하는 이 공연을 봤고 펑펑 울었고 그리고 이 사람의 위로 때문에 다음 스텝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얻었죠. 그리고 남들은 20살 때 난 젊었으면 좋겠어, 젊은 대로 돌아가고 싶어 라는 얘기를 들으면 저는 그게 너무 이해가 안 돼요. 저희 20대는 너무 힘들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집이 못 살아서 뭐 이런 거에 대한 의미가 아니라 내 삶이 이쪽으로 가는 방향이 맞나? 조차도 답을 내릴 수가 없고 그냥 등 떠밀려서 온 것 같은데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내 노력으로도 안 되는 것 같고 누구한테 부탁할 사람도 없고 물어볼 사람도 없는데 이 작품이 저한테는 약간 답을 주는 것 같았다는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좀 20대 때 사진이 가끔 이렇게 집에 정리하다 올라오면 남은 사진을 이렇게 이때 이랬구나. 20대 사진을 보면 딱 제가 덮어요. 그 얼굴에서 보여지는 그 무능함, 그 뭔가 이렇게 멍한 것 같고 눈빛도 그렇고 그때 모습을 저 너무너무 싫어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럼 30살 생일날 혹시 기억이 나세요? 솔직히 말하면 안 나는데요. 그때 제가 30살이 되던 시즌이 거의 2000년 밀레니엄이 넘어가는 거랑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여러모로 괴로웠던 거는 기억이 나요. 그 시즌 자체가 제가 제 인생에서 딱 지우고 싶었던 2년 암흑기가 아마 그때 시즌이 아니었나 싶어요. 30이라는 나이 설정이 진짜 절묘한 것 같아요. 맞아요.
서른은 진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시기거든요. 그래서 지금 서른을 앞둔 여러분에게 그게 절망적인 얘기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서른을 잘 지내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저는 30살 생일이 기억나요. 진짜 뚜렷하게 기억이 나는데 제가 그때 무비크라는 영화 주간제를 일하고 있을 때였어요. 근데 정말 마감을 하느라 밤잠을 밥 먹기 싫어하던 시절인데 마감을 하고 그날도 11시쯤 회사에서 일이 끝난 거예요. 그럼 난 집에 가는 동안 길바닥에 생일을 맞이해야 되는 게 너무 절망스러워서 그래서 가면서 계속 안돼 길바닥에서 30살이 될 수 없어 될 수 없어 이 생각을 하면서 결국엔 길바닥에서 30살 생일을 맞이하고 자정의 기억이 너무 생생하거든요. 그래서 서른이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게 너무 싫다 막 이런 생각을 하면서 그 기억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작품을 보니까 그래도 제가 낫던 것 같아요. 생일 앞두고 일주일 동안 아무런 곡도 만들지 않은 그 정말 절망감이 나에게 없어서 너무 다행이었다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께는 30살이라는 의미가 어떤 의미인지 모르겠지만 그냥 정말 누구나 흔들리는 나이다라는 이야기만 전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흔들리는 게 절대 이상한 나이가 아니다라는. 그리고 그때마다 질문을 좀 해보잖아요. 나를 지금 움직이게 만드는 게 fear일까? love일까? 이런 고민을 항상 하는데 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둘 다 되게 좋은 동력인 것 같아요. 어떤 순간에는 두려움이 정말 좋은 동력이 되기도 하고 어떤 순간에는 이걸 사랑하는 거, 나의 열정 이런 게 좋은 동력이 되기도 하는데 그 발휘되는 힘이 어떻게 다르다고 생각하세요? 두려움이 나를 움직일 때, 그 사랑이 나를 움직일 때. 근데 저는 둘 다 상호작용이 있다고 생각해요. 일단 물론 먼저 드리고 싶었던 말은 여기서는 말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대답하지 말라고. 둘 중에 뭔지 대답하지 마. 움직이는 게 중요해. 말 계속 해봐서 소용없어. 네가 생각되는 대로 움직이는 게 중요해. 근데 제가 이 상호작용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사실 두려움이 오는 건 내가 러브의 그 목적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근데 그게 내가 이루고 싶은 게 없으면 지금 두려울 리가 없고 그리고 내가 두려운 게 없으면 두려움 없이 사랑이라는 걸 잃어버리면 내가 호프, 사랑하는 것들을 잃어버리면 그것이 그렇게 가치 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돼요.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안주할 거야? 세상에 있을 거야? 아니면 날개를 펼치고 나갈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마치 우리는 날개를 펼치고 나가야 되는 것만이 정답이라고 얘기하지만 좀 그렇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세상을 택한 사람한테 나쁘다고 말할 수 없어 라고 얘기하는 것처럼 그런 선택은 너한테 달렸어 라고 얘기하는 거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고 세상을 밖으로 나가서 날개를 펼치는 것도 행동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무엇을 정답을 내는 것보다 지금 너 자신이 선택한 지금 이 순간이 더 중요해 라고 말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 두 개를 따로 분리시켜서 듣지는 않았어요. 평소에도 그러면 그 두 개를 분리시키지 않으시겠군요.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네,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조나단 나슨의 시간, 일주일의 시간이 없었으면 슈퍼배아는 나오지 않았을 테고 렌트도 존재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고통으로 몸부림치면서 바닥을 치는 순간이 있지 않으면 컴퓨터 센스라는 노래가 터져 안 나오는 것처럼 난 그 누구에게도 내 인생의 한 자락이 바닥을 치는 경험을 해주지 않으면 그 다음 스텝을 가는 데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어떤 사람에게 의지가 강하고 자존감이 높은 사람한테는 바닥을 치는 순간이 딱 생길 때 이렇게 생각을 하겠죠. 오케이, 이제 올라갈 거. 오케이, 잠깐만 10초만 쉬고 라고 하고 자존감이 바닥을 치는 사람은 그냥 그러겠죠. 바닥을 치는 순간 이미 쳤는데 벽밑이 있으면 어떡하지? 지금 내가 못 올라가면 어떡하지? 그런 고민을 하게 되는 것 같죠. 그러니까 그러려면 저희는 옆에 항상 누군가 손 붙잡아줘야 될 친구가 필요하다고 느끼는 것 같고 그리고 저는 존이 마이클이었고 수잔이었고 그리고 그 문데스에서 일하는 친구들이었던 거죠. 혼자 살 수 없다고 본인 스스로 얘기하는 것 같아서 저는 그게 더 좋았습니다. 맞아요. 어쩌면 우리는 나 자신을 위해 움직이는 것보다 내 주변 손잡고 있는 사람들의 그 손을 보면서 움직이는 게 훨씬 많을지도 몰라요. 오늘 그 오신 분들 중에 이석준 배우가 연기했던 존과 뉴욕필드의 존을 여러 차례 생각하면서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으실 테고 오랜만에 또 같이 뵙는 거니까 영화 어떻게 보셨는지 조금 더 자세하게 물어보고 싶으신 분들도 계실 텐데요. 저도 이걸 너무 오랜만에 해봐서 지금 너무 떨려요. 왜냐면 요새 다 오픈카카오 채팅방을 해가지고 관객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을 일이 없었는데
혹시 질문 있으신 관객분이 계시면 마이크를 전달을 해드리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관객분 계신가요? 이석준 배우에게 궁금한 것이 있으면 물어보셔주십니다. 다들 지금 부끄러워하고 계신데, 네, 저맨 뒤쪽에 관객분이 되어 있으세요? 제일 뒤쪽에 계시네요. 안녕하세요. 지금 이야기 쇼를 보고 있는 것 같아서 되게 감개가 무량하고요. 제가 이제 틱틱붐이 개봉한다고 해서 렌트를 다시 봤어요. 사실 개봉하던 시절이 벌써 14, 15년 전이니까 그때 아마 배우님께서 헤드윅에서 베로니카를 하고 계셨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시간이 십수년이 지나다 보니까 렌트를 볼 때 제 감수성이 그때랑은 많이 달라졌더라고요. 그리고 틱틱붐에서도 첫 곡부터 33 생일이 일주일 남았어 이러면서 아무것도 못 읽었어 라고 할 때 이미 30살이 넘어버린 저는 나도 아무것도 못 읽었는데 라는 생각 때문에 약간 좌절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은 지금도 너무 이 작품이 좋다고 말씀해 주셨지만 그 십수년 전에 본인이 있었던 그 느낌? 그 아무것도 못 읽었던 자기 자신이나 이런 관객들한테 해주고 싶으신 말씀이 있으시다면 그걸 듣고 싶습니다. 제가 예전에도 이 20주년 기념으로 틱틱붐을 다시 할 때도 많이 훌쩍 넘으셔서 그게 이해가 되십니까? 라고 저한테 많이 물어보시더라고요. 네, 근데 제가 틱틱붐을 정말 사랑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이 질문이 90년에 30이 되는 거랑 2000년에 40이 되는 거랑 2010년에 50이 되는 거랑 다 똑같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마다 느끼는 아픔의 정도가 상대적일 뿐이지 지금 나는 33세도 아팠고 45세도 아프고 50세도 아프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이 순간에 겪고 있는 이 아픔을 또 다른 아픔을 대변해주는 순간이 드는 것 같아요. 물론 옆에 있는 다른 사람의 아픔보다 내 작품이 훨씬 더 작아 보일 수 있겠지만 남한테의 상처, 남이 보는 나의 상처는 생치기일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생치기가 너무 아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순간의 말을 다시 위로받을 수 있다는 것 때문에 즐거웠거든요. 그랬으면 마찬가지로 만약 관객분들한테도 그런 시간이 계속 있었으면 좋겠어요. 어느 순간에 내가 힘들 때 어떤 작품이, 어떤 배우가 아니면 어떤 예술 작품이 나에게 그냥 다른 식으로 등을 두드려주는 거 말고 그냥 다이렉트로 심장을 툭툭툭툭 쳐주는 것 같은 느낌의 작품이나 그림이나 뮤지컬이나 연극이나 영화가 있거든요. 그런 것들이 제가 계속 돌려보게 되고 다시 위로받고 싶고 그런 순간이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한테는 그런 작품이기 때문에 아마 오늘 이 작품이 올라온 거에서 제가 제일 궁금했던 게 그거였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모르는 사람들도 똑같이 느끼셨습니까? 이렇게 물어보고 싶은 거죠. 오늘 이걸 보신 분들이 90년대에 살지 않았던 그분들이 오늘 이 작품을 보고도 어떤 위로를 받을 수 있었을까? 그러십니까? 물어보고 싶었었어요. 저는. 네. 저도 그게 잘 안 되는데 대부분 저는 역시 난 쓰레기야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훨씬 많은데 그거 외에 정말 쥐어짤 수 있는 가장 최대한의 감정은 지금은 뭐 아무것도 못 된 것 같고 하지만 언젠가는 될 거야가 아니고 내가 기억하지 못한 언젠가 순간이 있었을 거라는 게 저의 최대의 감정인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어떤 위대한 업적이나 누가 봐도 자랑스러울 만한 무언가를 이뤄내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지만 내 주변 친구에게 영원히 잊지 못할 하루의 기억을 만들어준다던가 이런 식의 순간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모르는 그런 게 있을 거라고 믿어야지 뭐 어떡하겠어요. 그게 제가 쥐어짤 수 있는 정말 최대한의 긍정 같아요. 위대하진 않아도 그런 순간들이 내 인생에 있었을 거라는 거 그게 그냥 하루하루를 조금 더 달려가게 만드는 것 같아요. 쓰레기라고 생각하다가도 아니야 그래도 일하는 쓰레기가 돼야 돼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맞아요. 그러니까 수잔이 맨 마지막에 건넸던 빈 오선지, 채워지지 않은 빈 오선지, 다시 시작하는 얘기거든요. 그런데 여지껏 8년을 달려온 일을 다시 해? 그럴 때 저 좌절스러운 일이 없는데 사실은 영화가 그 정도에서 마무리 짓는 게 저는 그만큼 큰 위로는 없다고 생각해요. 나도 그래. 누구나 다 빈 오선지밖에 안 들고 있어. 오늘도 쓰는 것 같은데 또 빈 오선지야.
뭐 이런 얘기니까 저는 그게 훨씬 더 이 작품의 위대함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이게 만약에 정말 크게 성공하는 이야기로 끝났다면 이렇게까지 감흥은 없었을 거예요. 정말 다시 시작해야 되고 이 작품을 썼으면 뭐해 다음 작품 써야지 그렇지. 계속 써야지 이런 얘기를 듣고 정말 마치 오해훈 선생님이 울었니 이제 그럼 할 일을 하자 이런 이게 있기 때문에 티켓북이라는 작품이 우리에게 더 커다랗게 좀 다가오는 게 아닌가 싶어요. 네, 맞아요. 네, 목소리 들으니까 너무 감격적이었어요. 감사합니다. 다른 질문 혹시 있으신 관객분? 일단 이쪽에 마이크를 먼저 드리고 다음에 드릴게요. 앞쪽에 빨간 좌석에 네. 네, 안녕하세요. 제가 이게 2017년도에 배우님의 이호명 배우님의 이제 데뷔 20주년 공연을 처음 접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제가 30살이 아닌 20대 중반이었다가 이제 올해 30대였는데 혹시 그러니까 저한테 그래서 다시 좀 다가왔던 것 같아요. 20대 중반에서는 그렇게 다가오지 않았던 감정이 이제 저도 제 생각 한 달밖에 안 남아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아까 전에 말씀해 주신 것 저널리스트님이 말씀해 주신 것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지 잘 모르고 지금 방황 중인데 그런 거에 대해서 봤는데 혹시 배우님의 20주년 기념 작품은 틱틱붐이었는데 혹시 배우님의 30주년 작품은 또 어떤 걸 생각하고 계신지 아니면 배우님한테 가장 위로가 되었던 작품은 뭐였는지 좀 궁금합니다. 저한테 좀 오늘 위로가 된 작품은 틱틱붐이었고 그리고 제가 뮤지컬을 좋아하면서 제일 위로가 됐던 게 배우님이 하셨던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라는 뮤지컬로 정말 위로를 많이 받았었는데 혹시 배우님한테 가장 힐링이 됐던 뮤지컬 혹은 배우님 이제 데뷔 30주년 기념 공연은 뭐로 생각하고 계신지 여쭤봐도 될지. 답변을 듣기 전에 부담을 좀 줄여드리자면 티켓범이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못할 것 같습니다. 꿈이었으면 하나 못할 것 같습니다. 그건 아닐 것 같고요. 틱틱범은 저에게 위로가 되는 작품이었습니다.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는 보시는 분들에게 위로가 됐던 작품이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했던 거를 넘어서 위로를 받아주셨던 작품이었고 저에게 30주년의 공연은 저도 무엇을 할지는 잘 모르겠어요. 지금부터 계속 늘어가는 아들들 숫자만큼 죄송합니다. 아이들이 좀 많은 것 같아서 저 요즘 최근에 대학로 아버지 전문 배우로 주변에 아들이 계속 챙기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 아들이 한 12명 나오는 왕 역할을 해가지고 아들이 갑자기 불어났어요. 그래서 요즘에 자꾸 문자에 아버지 하는데 어떤 아들인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30주년이 됐을 때 어떤 작품을 할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 그 작품조차도 틱틱붐처럼 누군가에게 스토리 오브 마이 라이프처럼 누군가에게 위로가 될 수 있는 공연을 하고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게 무대 위에서건 무대 옆에서건 같이 함께 숨쉬는 공연 안에 있었으면 좋겠어요. 그러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30주년 기념작으로 어떤 작품 선보여 주실지. 가능하면 창작. 제발. 쓰시는 거 아니에요, 이러다가? 그 능력은 없어요. 낯선을 만나고 싶어요. 네, 기대를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아까 선택했던 거 질문하시겠어요? 네, 마이크 전달 드릴게요. 역시 같이 목소리를 듣고 얘기하니까 너무 좋네요. 네. 네. 네, 안녕하세요. 네, 저는 20살 생일을 이제 한 달을 남겨둔 이제 갓 20살 된 사람이고요. 20살이요? 네. 20살이요? 그래서 그 두 분이 말씀하셨던 틱틱붐을 접하지 못한 오늘 영화로 처음 본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네, 틱틱붐이 올라왔던 공연들을 제가 너무 놓친 게 약간 한스러워. 그래서 뮤지컬을 늦게 입덕한 사람이 죄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저는 약간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가 윤공주 배우님이 유튜브에 부르신 컴퓨터 센스 영상을 너무 좋아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하나만 보고 그냥 틱틱붐을 보러 오겠다라고 했던 거였는데 그냥 이 작품이 제가 사실 렌트도 못 봤어요. 틱틱붐도 못 보고. 왜냐하면 렌트가
저 언제냐 9년 만에 올라왔던 작년에 전 고3이었기 때문에 그 렌트를 너무 사랑했지만 떠나보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못 본 상태에서도 조나단 라슨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너무 애틋한 거예요. 그냥 그 자기가 평생을 바쳐왔던 작품을 성공하는 관계 못 보고 하루 전날 죽은 거잖아요. 근데 그럼으로써 렌트에 들어가고 완성이 됐다고 생각을 하긴 하는데 틱틱붐을 보면서 사실 제가 지금 그 빈 오선지를 받은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입시라는 길을 마치고 딱 대학교에 들어왔는데 여기서부터 다시 시작인 거잖아요. 그래서 빈 오선지를 받았고 그 로자라는 편집장, 아니 디렉 매니저 그분이 연필 다시 날카롭게 갈아라고 했던 것처럼 이제 다시 시작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그냥 저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뮤지컬을 좋아하면서 뮤지컬 연출가를 꿈꿨으나 사실 저는 현실과 타협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배우님이 사실 배우라는 직업을 택하는 것도 굉장히 큰 결단이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사실 안정적인 직업이 아니고 약간 부름을 받는 직업이다 보니까 그래서 배우님이 그 젊은 시절에 자기가 나는 배우가 될 거라고 결심할 수 있었던 그런 원동력이 뭐였을지 궁금해요. 라슨이 뭔가 그 자신 작품을 될 거야라고 원동력이 있었던 것처럼 그런 원동력들이 궁금합니다. 관객들 다 음유시인이 오셨어요. 그럴까요? 네. 오늘 뭐 장난 아니에요? 네. 어떤 얘기를 해주시겠습니까? 잘해야 되는데. 일단 이제 20살이 되셨으니 이 틱틱붐을 들으실 나이가 됐다고 하셨잖아요. 일단 애도를 표하고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는 뭐 이런 얘기 들으면 좀 애매하긴 하지만 어떤 계기 때문에 배우가 됐다고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어릴 때 주변에 우쭈쭈 해줬던 것들에 우쭈쭈한 기분으로 배우를 선택을 했고 그 우쭈쭈한 기분으로 들어갔던 학교에서 연기를 우쭈쭈하게 잘한다고 생각했으나 문제가 생겼어요. 살다 보니. 그게 제가 제일 힘들었던 순간이 접어들었던 그 30이 됐던 순간인데 내가 내 스스로 나를 착각하는 순간에 콩깍지가 딱 벗겨지는 순간이 생겨요. 그 전까지는 내 보호자, 내 주변에 나를 평가하는 그냥 좋게 얘기해주는 사람들로 쓰였던 콩깍지가 벗어지고 내 스스로 나를 다이렉트로 바라보게 되는 순간이 생기는데 그때 내가 떨어지는 그 잘려나간 날개를 통해서 떨어질 때 그 추락의 속도를 막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기도 하고 그때 바닥을 튕겨져 올라온 다음에 한동안 누워있다가 다시 나라는 사람의 이름을 재정립하는 데 걸린 시간이 또 필요했어요. 그게 그때 틱틱붐을 만나게 됐고 근데 지금 누군가 다시 나를 돌려서 그 시간을 지긋지긋하게 가고 싶어 하지 않지만 다시 돌린 다음에 그 날개가 잘리는 행위를 안 할 거야?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과정이 지금의 저를 만드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한 발 한 발 걸어갈 수 있는 힘을 준 것 같고 그리고 그렇게 세게 떨어져 보지 않았으면 저는 제가 요즘에 학생들을 가끔 가르치기도 하고 그럴 때 얘기를 할 때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나는 이 직업을 택해서 어느 순간 이후로 목숨을 걸고 하는데 너는 왜 그냥 목숨 안 걸어? 근데 그 친구한테는 이유가 되지 않을지 모르겠으나 이걸 계속 주입시키고 있는 것 같아요. 누군가한테는 대사 한마디 치기 위해서 누군가한테는 한 곡의 유월을 그는 그 순간을 갖기 위해서 계속 두드리고 지나가서 포스터에서 글 쓰고 하는 순간들을 맞이하는 걸 영상으로 보면 알겠는데 내가 실제로 닥칠 때는 그 순간에 가기 전까지는 그걸 잘 모르거든요. 그냥 영화일 뿐이지 인생일 뿐이지. 그러니까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두려워하는 일이 생길지라도 그냥 당당하게 맞는 거 어차피 맞을 문제라면 당당하게 맞는 거 그리고 운이 좋게도 많은 것들이 피해갈 수는 있으나 안 피해가지는 게 훨씬 더 많더라고. 그럼 맞자 같이 대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손 붙잡아줄 사람은 틀림없이 옆에 있으니까 혼자 내 손 맞잡고 팔짱 끼자 그랬더니 자기 팔짱 끼지 말고 옆에 사람 팔짱 끼는 순간 그게 더 용기가 아닐까 싶어서요. 네.
1년 되신 거 축하드려요. 기대가 될 거예요. 오늘 진짜 무슨 상담소에 와서 얘기를 듣는 기분으로까지 지금 이야기가 확장돼서 저는 개인적으로 너무 좋은데, 티켓북이라는 작품은 지금 넷플릭스에 사실은 공개가 되는 작품이어서 극장 개봉 기간이 길지가 않아요. 근데 이 기간에 영화관에 오셔서 영화를 같이 봐주시고 이야기 나눠주신 관객 여러분들과의 경험이 저에게도 되게 특별하게 남을 것 같고, 이후에 이 작품을 다시 보고 싶으시다면 극장 개봉을 하는 기간, 그 이후에는 넷플릭스에서 계속 이 작품을 보실 수 있다는 안내사항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관객 여러분과 짧다면 짧고 길다면 긴 1시간 정도를 같이 대화 나누셨는데 어떠셨어요? 저 요즘에 한동안 제가 공연을 많이 안 하게 됐고 많이 쉬었거든요. 그리고 요즘에 공연을 하더라도 관객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어요. 그 코로나 사태 때문에 퇴근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볼 수 없었는데 목소리도 들을 수 있고, 예전에 헤드를 봤다는 분도 나타나시고 막 슬로우 음악도 나오고 보니까 그때 함께했던 분들이랑 같이 얘기를 나눈 것 같고, 같이 여러분들이랑 이 마치 90년대를 같이 건너온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너무 감사했고, 앞으로도 이런 시간이 좀 많아졌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덕분에 항상 살아있다고 생각이 드니까요. 여러분도 그 자리에서 지치지 마시고 같이 응원 보내주시고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와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이혁준 배우가 걸어가실 길에도 지금처럼 많은 응원 부탁드리고, 티켓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주변에 좋은 입소문도 많이 부탁드리겠습니다. 조심히 안녕히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